오늘은 현재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반등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아직 그 4% 조금 못 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거 역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정점 언저리에 거진 다 있는 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향후에 인플레이션 발작이 더 있으면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정점 부분에 다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0년 국채는. 오늘 특이한 사항은 보시면 CPI가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CPI 나올 때는 코어 CPI는 진정되고 그냥 CPI 전체 CPI가 좀 뜨겁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어도 뜨겁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코어 CPI가 전월 대비 증감률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도 증가 속도가 예측치보다 높아요. CPI는 당연히 감소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감소, 전월 대비는 감소됐지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는 오히려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거기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전월보다 높게 나왔고, 이러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야 되는데 시장 발작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장 스타트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바닥에서 붙었죠. 근데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CPI 나오는 거 보고 시장 반응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긍정을 부정으로 해석하면서 움직일 때도 있고요,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하면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게 그 부정적인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다만 이제 이걸 지켜보자고 이제 얘기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4,300까지 찍었던 게 일정 부분 내려왔잖아요. 여기 이슈 중에 발생한 이 부정적으로 내려오게 만든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이 일정 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소진이 다 돼서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최근 일어났던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에 밀린 거는 이제 이슈는 다 소진이 일정 부분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섹터로 놓고 보면 피델리티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세게 올라간 게 에너지야 뭐 최근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여기 금융주하고 여기 정보통신 쪽, 정보통신기술 쪽이거든요. 이거 대표적인 경기민감주입니다, 이 두 개가. 근데 경기수축 국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민감주가 이렇게 세차게 반등했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빅스비를 켜놨는데 얘가 자동으로 지금 작동했습니다, 빅스비가. 그 경기 사이클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 국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에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시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켜보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그 어닝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이렇게 보면 화요일날 나온 게 쭉 우리나라 수요일이겠죠. 매출 실적이 좋지 않은 쪽이 좀 일정 부분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발표된 걸 보면 악재 쪽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펩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뉴스 보도에 펩시가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좋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걸 뭉개고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보고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얘가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지 상황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그 연준 통화회의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뭔가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일정 부분 바닥을 형성하고 여기서 아랫방향에서 그냥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 들리거나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등해서 올라갔죠. 오펙에서 감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박경희 기자께서 10월 14일 날 CPI 충격에도 구미 증시가 일제 랠리한 두 가지 이유 보면 예상에 상회했는데,
낙폭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에 이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정점 언저리에 와 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에너지하고 은행주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수축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반응 강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먼 게 시장 계속 불안정성을 띠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부도 어쩌고저쩌고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크레딧 CNBC 데이터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5년 채권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들린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진 못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C본즈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5년 국채 선물 움직임 CDS 프리미엄을 보면 지난번에 영국 난리칠 때 같이 들렸던 거 이후에 이게 추세가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윗단에서 놀고 있는 거죠. 불안정성을 금융시장에서 띄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이거든요. 이것도 C본즈 데이터인데 이거 5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들린 이후에 아직은 추세적으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을 현재 띄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불안정성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불안정성이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다시 세차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버냉키 의장이 노벨 경제학상 타고 그 얘기 내용들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사실 금융시장에서 어떤 충격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급격히 충격을 주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성을 띠면서 주식시장이 좀 안정한 국면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당장 무슨 일이 터질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진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제가 뉴스 보도를 못 찾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협상을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일정 부분 한계점에 몰려 있다는 걸 이제 지도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협상이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소멸될 수 있지만 호재에 대한 방향으로 세차게 밀어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제재가 풀어주려면 푸틴이 실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까지 일어났던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뭐 배상이라든가 불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어떤 사후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러시아에 대한 그 옥죄이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호재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라지니까 주식시장이 일시적 호재로 작동하면서 일정 부분 밀어올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걸 다 흔들 만한 추세적인 상승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의 통제권을 지금 현재 상실한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쿼드에 있는 인도가 그 러시아의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한다거나, 과거 역사적 동맹인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한테 협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만 최대한 우선으로 뭔가 액션을 취했던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다만 이렇게 진행되면 사우디가 좀 불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주변 국들하고 충돌이 있는 과정 중에 뭐 방공망 시스템인가 패트리어트인가 하여튼 방공망 시스템이나 혹은 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을 사우디에서 진행하게 되면 사우디도 녹록치 않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그 러시아나 이런 쪽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중간에 타결을 볼 건데, 그걸 보는 것도 좀 재밌는 외교 정세의 움직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외교를 하고 있지. 일방적으로 들러붙어서 하는 외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 정책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최선이고 그 상황에서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쪽을 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외교 정책에 좀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시면 뭐 석유감산의 군철수 무기는 안 판다. 무기 안 파는 거는 뭐 금방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방공망을 이제 미국에서 제공해서 이제 여기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공망을 철수하거나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막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물론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네요. 아무튼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